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60이 훌쩍 넘긴 나이에 돌이켜 지난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니 참 암담하기 그지없더군요. 당시에는 행복하게만 살고 있는 줄 알고 제 인생은 남들보다는 꽃밭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에나 나오는 막장 사연이 제 이야기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니 그때 나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제 치부와 같은 결혼 생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새빨갛게 태열이 오른 딸의 얼굴도 예뻐 보이기만 했었더랬죠. 하루 종일을 울고불고 안아달라고 보채는 와중에도 어디 한 군데 잘못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딸이 울어도 예쁘다, 웃어도 예쁘다, 뭘 해도 예쁘다며 고슴도치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우리 가족의 비극은 시어머니 아들 타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남편네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외동아들이었고 남편네 친척도 죄다 딸밖에 없었거든요. 저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건 당연한 지사였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딸이 첫 손주라 그런지 예뻐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우리 딸을 예뻐해 주셨다기보다는 아들을 낳아와야 하는데 그거 알지?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답이다. 아들만 낳자. 이런 말을 하셨죠. 남편도 아들 타령하시는 시모의 갖은 협박과 회유에 지쳐서 아이 하나만 더 낳자고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 하나 낳고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의 말에 동의하였고 바로 둘째를 가질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이 하나만 더 낳아라. 아들만 낳았다고 내가 애들 다 봐줄게 하면서 호언장담하셨던 터라 부담은 별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가까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영 들어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첫째 딸은 단박에 신혼여행 가서 생겼는데 둘째가 영 들어서질 않으니까 사람 마음에 조바심이라는 게 들러붙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와 남편은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에 관한 검사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기야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발병한 것 같은데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둔 터라 증상이 심하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불임이 치료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리를 쳤죠. 첫째를 낳았는데 어떻게 불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후천적으로도 언제든지 불임은 생길 수 있는 거라며 저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수술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꼭 낳아야만 하는데 불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시모가 알기라도 한다면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시모를 속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모가 제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엉엉 울면서 바닥을 치다가 저를 치다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아들을 이러시면서요. 제가 아파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보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게 시모에게는 훨씬 더 큰일이었던 겁니다. 저도 많이 속상했죠. 하지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된 일이니 제가 시모에게 대들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질고 거지 같은 시모의 천대를 제가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천대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딸은 그래도 손녀라고 은근히 챙겨주시긴 했으니까요. 남편도 저의 마음을 꽤 많이 위로해 주었고,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라면 이 정도 시련은 감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 이혼하면 교회 못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그나마 쫓겨나진 않았달까요? 그러니 시모의 분노가 오로지 저에게로 꽂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내 딸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편한테 밖에서 아이라도 낳으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것 또한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더군요.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를 이을 아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 시모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남편에게 남동생이라도 있었더라면 몰라도 외동아들이니까 더 이상 아들의 씨를 이을 수 없다는 게 시모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롯이 제 편에 서서 아들 타령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쳐주던 남편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으며 살이 죽죽 내리는 시모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어느 날부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제가 불임이 된 탓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아들 타령과 고된 참견에 우리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거죠. 시모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들 타령을 해댔고,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그 타령을 하는 시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우리 남편에게 매일같이 소리치고 치댔기 때문에 남편은 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늘 한결같을 줄 알았던 우리 사이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부부간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다 못해 사라지게 되었고, 부부로서 해야 하는 의무 정도만 이행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린다던가 빨래를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그런 의무요. 나중에는 남편과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골이 소리가 시끄러워서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시모는 나중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기도에 매달리면 아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저에게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시모의 집착스러운 면모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봐야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따위의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저에게 정말 힘들다며 눈물로 읍소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방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저도 정말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5천만 원이 들어있던 우리의 적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큰 병이 생길지 모르는 와중에 그 돈을 깨서 어디다 썼냐고 화를 냈죠. 남편은 시댁에 돈이 필요하다 해서 주었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돈이 좀 필요해서 썼다고 내가 내 아들의 돈도 쓸 수 없는 거냐고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쓸 때 쓰더라도 저와 한마디 상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돈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이후로는 남편과 돈 관리도 각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제 시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원망을 하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허튼 소리를 하거나 아들 타령을 하면 전화 끊어버리자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했어요. 몇 년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무슨 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덜컥 하더라고요. 당신 죽을 병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왜 멀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준 남편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집구석이 그 한마디, 그 손길 하나로 사르르 녹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라도 제가 무슨 일인지 꼼꼼하게 파헤쳤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바보같이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는 관계였기에 남편과 저는 무한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일을 제외하고 저녁은 무조건 집에서 먹기로 했고 주말 중 하루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하루는 같이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소한 집안 룰을 바꾸고 나니까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 몇 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이야기도 알게 되고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맨날 양말을 뒤집어서 놓던 우리 남편에게 세탁기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세탁기는 앞으로 남편 담당이라고 못을 박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남편이 양말을 곱게 벗어서 세탁실에 두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게 생긴 새로운 습관이라든지 회사 일이라든지 친구 사이의 일 같은 것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면서 다 아는 것 같았던 상대에게 새로운 모습이 발견되니까 신기하면서 신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도 처음에는 아빠를 어려워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남편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늘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던 남편이 딸아이와 인형 놀이를 하고 같이 공주 옷을 사러 가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딸도 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항상 눈치만 보던 딸이 해맑게 웃으면서 양쪽 손으로 저와 남편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고 남편과 저는 서로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하게 시모의 호출을 받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까지 함께 불렀기에 달려갔어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호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기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웬 3, 4살 정도 된 아이를 안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당황해서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어머님 아이 낳으셨어요?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어휴 어쩌냐 진짜 하면서 계속 한숨만 내쉬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보채서 물어보자 시부 친척네 아이인데 그 친척 일가족 전부가 건물 붕괴 사고를 당해서 아이만 덜렁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쯤 건물 붕괴 사고가 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애만 덜렁 살아남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시모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아무튼 시모 말이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이런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핏줄은 핏줄이니까 맡아주기는 해야 할 것 같으니 우리 보고 입양해서 키우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몇 번이나 맞는 건지 남의 애를 입양해서 데려다가 키우라는 말에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어요? 얘네 가족이 죽었다고요? 이 말만 하는데 시부 친척이라고 했지만 남편이랑도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멘탈이 완전히 바스라져서 우리 보고 키우라고요? 하면서도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조심스럽게 3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막한 겁니다. 제가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시모랑 시부가 어떻게 핏줄을 보육원에 보낼 수 있냐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 친척이면 핏줄이라고 해도 좀 연한 핏줄 아닌가 싶었지만 떡하니 아들이니까 손이 귀한 집에서는 잘 됐구나 싶었을 수도 있죠 뭐. 남편과 저한테는 딸밖에 없었고 피가 섞인 아들이라고 하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더 나쁜 년 되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물고 남편만 하염없이 쳐다보았어요. 남편 입에서 거절의 말이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고 우리 딸은 그 와중에도 와, 아기가 너무 귀엽다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딸이 친화력 좋게 3살배기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 모습을 빤히 보는데 상상하고 싶지 않은 말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제 손을 갑자기 덥석 잡더니 그동안 구박했던 거 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고 아들 타령 안 할 테니까 아이 좀 키워달래요. 이 아이만 키워주면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면서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거 전부 잊고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살림에도 전혀 간섭 안 하고 이 아이만 맡아주면 죽은 듯이 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어요. 우리 시부까지도 나한테 부탁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저를 딱 보더니 그러대요.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둘째를 가지려고 했으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이를 갖지 못한 거 아니냐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랑도 3살 차이 나는 아들이니 나이 차이도 좋지 않겠냐고. 둘이 잘 노는 거 보니까 오히려 딸한테도 좋을 것 같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시부 핏줄이라 그런지 시부의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남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 딸이랑도 잘 놀고 결국 떠한 듯이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 고민 없이 아이가 집으로 오자마자 육아용품들을 사러 가자고 했고 당장 필요한 아이의 용품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갈아입을 내복조차 없었으니 하나하나 새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이를 위해 쓰라며 시부가 2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남편은 진짜 우리 아들처럼 잘 키워보자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상적인 가족 아니냐고 끝까지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입양 절차까지 끝냈으니 저도 결심을 했죠. 우리 딸처럼 우리 아들로 키우겠다고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야말로 내 배로 낳은 우리 핏줄이고 아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제 피가 섞인 건 아니니까 남의 핏줄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시모랑 시부는 물론이고 우리 남편까지도 아들이라고 오로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편애하듯이 챙기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인형 놀이를 하자고 다가와도 아들이랑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 제가 고운 시선으로 아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참 못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새엄마의 고충인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딸을 더 예뻐해줬으면 싶더라고요. 제가 점점 딸에게만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이 기울게 되니까 아들은 점점 더 남같이 느껴지고 저도 모르게 아들의 실수를 눈감아주지 않고 싸늘하게 대하게 되고 예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애한테 대놓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어요. 애들이 크는 동안 정말 차별하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했어요. 특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더욱 신경 써야 했습니다. 딸이랑 아들의 식성이 전혀 달라서 서로 좋아하는 반찬을 고루고루 해주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했고요. 사달라는 장난감도 놀이 취향이 달라서 엇갈려도 2개를 꼭 손에 각각 들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새엄마라서 그렇지 뭐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제가 아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워낙 어릴 때 입양을 해서 그런지 아들도 저에게 엄마 엄마 하면서 잘 따라다니고 저에게 애정도 주고 했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시부가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이 악화되어서 새벽에 갑작스럽게 눈을 감으신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는지 거기다가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남의 가족들은 전부 시부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던 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시모 또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렇게 영정사진을 붙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놈 크는 거 보고 갔어야지 뭐 그리 급하다고 일이 빨리 갔냐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우리 딸 이야기는 없어서 서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 년 뒤에 시모가 노화로 인하여 돌아가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는데 하염없이 저를 찾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반차를 급하게 내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시모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쇳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싫었을 텐데 아이를 맡아 키워준 게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고 다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간 아들 타령하시면서 아들을 입양하기 전까지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시긴 하셨으니까요. 가는 길에 다 용서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짜증나고 싫었던 시모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가니까 마음이라는 게 또 참 그렇더라고요. 가시는 길 내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용서를 해드려야겠다 싶었죠. 우리 시모가 끝까지 용서를 빌게 된 일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 딸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아들만 챙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에게는 용돈 10,000원도 쥐어줘 본 적이 없으면서 아들한테는 아들이고 또 부모 잃어 불쌍한 애라면서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아들에게 다 사다 바치고 오죽하면 우리 딸이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동생 말고 사실은 내가 주워온 애 아니야? 이렇게요. 그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딸아이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우리 딸이나 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된 게 시부모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다음이라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중간쯤에 위치하긴 했지만 학교 수업 외에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터라 사교육의 힘을 빌리면 상위권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열심히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 갖길 원하잖아요. 학원만 잘 다녀도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아들이 갑자기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미술이라는 게, 아니 예체능이라는 게 재료값이며 레슨비며 엄청나게 깨지잖아요. 그때 이미 저는 퇴직을 한 상태였고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었는데 미술 재료값에다가 딸 학원비까지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미술이 왜 하고 싶은지 꼭 해야 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온 실력으로 봐서는 미술에 큰 재능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공부하는 담싸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남편이 애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시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학원을 등록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네 학원은 레슨비가 저렴하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비싼 학원을 보내줄 여유도 안 되고 하니까 아들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학원에서도 그저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특출나게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취미반 정도의 실력이었던 거죠. 예고 입시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예고는 꿈도 못 꾸는 수준이었고요. 학원에서도 아들에게 예고 입시반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된다고 말을 한 건지 아들이 이 학원 수준이 낮아서 자기 실력이 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술학원으로 엄청 유명하다는 학원을 알아왔다며 거기를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학원비가 2배가 넘는 겁니다. 집에서 거리도 멀고 비싸서 못 보내준다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워온 자식이라서 차별하는 거냐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엄청나게 당황을 한 거죠. 주워온 자식이라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말해줬대요. 제가 딸에게 네가 동생한테 주워온 자식이라는 이야기 했냐고 하니까 딸이 아니요? 하는데
얼굴 표정이 진짜 억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딸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와, 누나는 공부 말고 연기해야 되겠다. 연기자가 따로 없네.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들 말만 믿고 화가 났는지 딸에게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어요. 저는 놀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이 딸에게 네 동생은 그 사실을 어찌 알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주워온 자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 딸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도 딸은 아니라고 계속 소리를 치고 아들은 누나가 말했잖아 이러고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결국 아들이 미술 학원을 옮기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딸 학원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딸이 공부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차라리 예체능 하겠다는 아들을 밀어주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종합학원은 못 보내줘도 취약한 과목 2개 정도는 들을 수 있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아들은 떵떵거리면서 미술 입시를 준비했고 결국 예고는커녕 인문계도 간당간당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실력이 별로였는데 당연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애들 장난으로 보였겠죠. 재료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었는데 돈을 땅에다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원래 실패가 다 밑거름이 되는 법이라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요. 우리 딸은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하고도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려면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남편한테 우리 딸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들한테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쏟아붓더니 정작 딸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은 아빠한테 손찌검을 당한 이후로 남편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학자금 대출 받고 틈틈이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면서 자기 혼자 벌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은 모조리 딸에게 주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미술 학원을 그만두었어요. 정말 한숨만 나네요. 그렇게 쉽게 그만둘 거면 왜 시작을 했냐고 하니까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저한테 말리지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켜준 게 누구냐면서 엄마 덕분에 시간 버렸네요 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고 자기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냐면서 이번에는 연기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하길 포기했는데 우리 남편은 미술 학원비나 연기 학원비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등록금도 자기가 벌어서 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차별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게 무슨 차별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잘 돼야 나중에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지 않겠냐고 딸은 출가 외인이래요. 결국 아들은 연기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연기도 그런 발연기가 없나 봐요.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해서는 지방에 자리가 많이 남는 전문 대학교를 알아보는 게 좋겠대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대입에 성공했냐고요? 실패했죠. 예비번호 하나 못 받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남자라면 재수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라고 팍팍 밀어주겠대요. 아들은 재수했고 재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대학이 또 전부는 아니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 딸은 졸업을 했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익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다 지가 벌어서 해낸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군대에 다녀왔고 딸은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다녀온 아들이 그때부터 사고만 치기 시작했어요. 어디라도 취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나랑 남편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술 먹고 싸움을 했다며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돈 몇백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음주운전까지 걸려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열받는다고 손찌검을 해서 경찰서에 가질 않나. 진짜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데 성인도 됐겠다. 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키운 정도 없고 네가 엄마냐고 하대요.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다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날벼락을 맞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남편에게 실망한 게 워낙 컸던 터라 초반에는 병실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에게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가 딸에게 그랬대요. 아버지에게 후회 없이 잘하라고요. 그 뒤로는 예비 사위랑 딸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남편 수발 드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남자니까 남자가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긴 하잖아요. 똥오줌을 받아준다거나 씻겨준다거나 하는 일이요. 제가 일이 바쁠 때는 예비 사위가 와서 그 굳은 일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놈은 와도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귀찮은 일 시키지 말라고 소리나 지르고 있는데요. 남편도 나중에는 딸에게 모질게 굴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들놈도 안 하는 걸 예비 사위가 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느끼는 게 많았겠죠. 그 와중에 아들이 사라져서 찾아보니까 의사를 붙잡고 우리 남편 언제 죽냐고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이 받아서 아들의 귀를 잡고 질질 끌고 병실에 데리고 왔어요. 아, 쪽팔리게 왜 귀를 잡고 끌고 와? 너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짓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제가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아들의 만행을 까발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아빠, 그냥 치료할 바에는 치료 포기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 아빠 재산이 얼마나 있었지? 그거 나한테 주는 거 맞지? 내가 아빠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자식으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짓거리야? 아, 엄마는 날 또 너무 몰아세운다 진짜.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상태 별론 것 같던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갑자기 죽으면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니까 미리 유언장 쓰는 건 어때? 나도 아빠 자식인데 나한테 많이 물려주면 내가 엄마는 책임질게. 나 믿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세상에 미련도 그만 가지고. 그 말에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부들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정말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자기가 오냐오냐 키운 탓이 크다고 느꼈는지 화를 그냥 참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남편은 항암을 하면서 암 사이즈가 많이 줄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복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해서 온 가족이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기운을 차리게 된 시점에 우리 딸이 드디어 예비 사위와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들에게 실망했는지 저에게 파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아빠 언제 죽어? 유산은? 이러니까 실망이 엄청나게 컸겠죠. 남편은 더 볼 것도 없다고 파양 소송을 걸었고 그동안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합의금 물어준 게 모두 소명이 되어서 파양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역시 좋은 새끼는 필요 없다 이거지? 아주 부모랍시고 참견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차피 나한테 부모 같은 거 필요도 없었으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있게 마지막으로 원룸 하나만 해줘. 저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암 보험금 타고 남은 돈의 일부를 아들에게 해주더라고요. 화도 내고 달래도 받지만 남편은 강경했고
아들 녀석은 그 돈 받아간 이후에 일절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깜깜무소식으로 지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또 몇 년 지나고 우리 딸은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누구보다 잘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기만 한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남편의 암이 재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재발한 암은 처음과 다르게 빠르게 전이가 되었고 결국 남편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저는 정말 너무나도 속이 상했고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또 겪어야 할 남편이 불쌍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연명치료 받고 싶지 않다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고요. 우리는 남편의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받는 연금 통장이랑 암 진단 보험금에 사망보험금까지 합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변한다더니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우리 남편은 고통을 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이 어떻게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장례식장에 찾아오라고 주소까지 적어줬다는데 3일장 내내 얼굴 한번 안 비추더라고요. 파양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며 보험금, 연금을 죄다 확인하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딸에게 좀 주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양보를 했어요. 사위가 변호사라 자기네 돈 궁하지 않다고 하면서요. 저는 집을 팔아치우려고 했는데 그 집이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집이라 그런지 처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남편을 추억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제가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는 딸이랑 사위가 집에 자주 놀러와서 저녁을 먹곤 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손주들이랑 딸이랑 사위가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해먹고 있었는데 누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들놈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진짜 아빠 죽었어? 누가 네 아빠야? 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아. 진즉 파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 아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이러는 거야? 사정이 있었어. 누나도 있었네. 나도 배고프니까 밥 좀 줘. 교도소 밥이 영 맛대가리가 없어서 살 빠진 것 같아.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몰랐어? 관심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뭐 아빠가 준 돈 도박으로 날려먹고 한탕 크게 치려고 사기 한 번 쳤는데 재수없게 걸렸어. 내가 아빠 장례식장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교도소에서 파양된 놈이라고 안 보내주던데? 진짜 온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걸 자랑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나도 아빠 유산 받을 자격 있는 거 알지? 돈 좀 줘. 돈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야. 딸이고 사이고 할 거 없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놈한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미 파양당해서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는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딸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까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뭐야, 아직도 모르고 있어? 나 아빠 친자식이야. 표정들 보니까 진짜 몰랐나 보네. 나 아빠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잖아. 와, 대단들 하다. 할머니도 아빠도 끝까지 말 안 해주고 죽은 거야?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니까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친자 확인서더라고요. 남편 이름이랑 아들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 친자 확률 99.97%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망나니가 나랑 남편이 소원하고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던 그 시절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믿질 못하자 아들이 시모에 친필 편지라면서 제가 나중에 믿지 못하면 보여주라고 했다며 시모에 인감 도장이 찍힌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로 어질어질한 막장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인 여자가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고로 죽는 바람에 보육원에 갈 처지에 놓인 아들을 시모가 데려온 거였어요. 남편이 나 몰래 5천만 원의 적금을 깼던 것도 저 망나니를 키울 양육비를 줬던 거래요. 아들은 정말 남편의 사생아였고 남편의 자식으로 입양까지 했으니 친자식처럼 잘 키워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믿지 못할 시에 이 편지를 보여주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겠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편지를 읽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이제 나도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 알겠지? 나한테도 유산 내놔. 나 돈 필요해. 그러자 변호사인 우리 사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파양 소송을 통해 파양이 완료된 점, 친자 확인서가 이제 와서 별 소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 유산은 이미 100% 장모님에게로 증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추후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파양된 그쪽은 장모님 친자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습니다. 아이씨, 네가 뭘 안다고 껴들어서 지랄이야. 너도 나한테 한번 당해볼래? 네가 무슨 변호사야, 검사야. 엄마 짜증나게 하지 말고 돈 내놓으라고. 사위가 변호사 배지를 보여주니까 그제야 아들이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우리 사위 말 잘 들었지? 네 목 없단다. 그러니까 썩 꺼져. 내가 엄마 사는 집을 몰라, 전화번호를 몰라, 뭘 몰라?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돈 마련해둬. 알았지? 원래 내일 없이 사는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 알지? 난 경고했다. 아들이 사라지자마자 딸이 저한테 집부터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저 망나니가 무서워서 급한 짐부터 딸의 집으로 옮겼어요. 다음 날 사위가 근처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남편과 살았던 추억이고 나발이고 엿이나 까잡수라고 영정사진에 대고 욕을 한 뒤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고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새 세입자에게 망나니가 찾아와서 몇 번이고 저를 어디로 빼돌렸냐면서 폐악질을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경찰이 오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고 저는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아들의 구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술을 먹고 싸움질을 하다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구속됐다는 것이었어요. 구치소에서 얼마나 있을지, 재판이 끝나고 형량을 얼마나 받을지 몰라 속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사위가 이민을 가거나 지방의 소도시로 이사를 가자고 하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더러운 똥을 피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나마 사위가 변호사라서 아들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볼 수 있는 위치라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위 아니었으면 돈도 다 뜯겼을지도 모르죠. 한 가지 바라는 건 재판에서 형량 세게 맞고 깜빵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 최근 근황에 대해 자세하게 적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